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이름이 담긴 웹자보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8일 처리를 목표로 일몰 법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견이 커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대 룰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원 100%는 이미 정해진 바이고 여기에 이제 날짜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3월 8일에 전당대회 열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반 득표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로 결선 투표 열어서 늦어도 3월 12일에는 대표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석 달 남게 됐습니다. 네. 주자들 굉장히 이제 분주해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이제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100일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아마 당장 이번 주부터 출마 선언을 예고한 당대표 주자들도 있어요. 방금 제가 기자분들 문자를 받아보니까 네.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많은 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 낼 것 같은데 저는 1월까지는 좀 이제 각자 여러 가지 레이스를 펼치다가 1월 말부터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지점부터 어떻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국민의힘 전대의 향방이 많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1등, 2등 안에만 들면 자동적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일화 열기가 거세지 않을 거라고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설 연휴까지 우리 국민들의 밥상머리 민심을 한번 들어본 이후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만 다른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인 단일화가 설 연휴 즈음부터 이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당대표 레이스의 진짜 승부는 설 연휴 직후 좀 단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거물급 후보가 3명 내지 4명 정도 남았을 때 후보군이 압축되었을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러한 어떤 타임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시면 좀 더 재밌게 관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각 이야기도 이제 이 전당대회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각 시점은 그 설 구정 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개각 시점 1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로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게 되면 예. 2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전당대회 공식 일정이 30일 남짓입니다. 근데 보통은 45일 또 길게는 60일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후보 등록 시기가 2월 초가 됐다는 건 네. 만약 개각이 1월 중순이나 말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관들의 출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각 그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처럼 그러니까요. 거물급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2월 전대에 출마하는 거 아닌가? 지금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후보 등록을 왜 2월 초에 하지? 예. 그러면 이것까지도 혹시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요. 목소리들도 언론에서 조금씩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3월 8일 이렇게 전당대회 열기로 결정을 했고 조금 전 얘기했지만 권영세, 원희룡, 심지어 한동훈 장관까지도 이 개각 이후에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결정되는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건 이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레이스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저는 좀 궁금한 지점은 컷오프 룰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일단 출마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출마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해서 다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었던 김세희 변호사가 정말로 출마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지형에 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도 실제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컷오프 이후에 어떤 지형이 꾸려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모양의 경쟁이 될 건지도 정해질 거라. 근데 그것을 결정짓는 게 어쨌든 컷오프 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대 날짜가 3월 8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될 것 같은데요. 차차 저희도 이 이야기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일인 28일에 광주행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검찰 소환 불응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단단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소환 28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 망나니 칼춤,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28일, 27일 그 전날에는 이제 여수 일정도 있고요.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는 거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번에는 불응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의 소환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좀 조정을 해서 잡고 그것이 또 불가피하게 어려울 때 또 조정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 보면 그 일방적 통보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지역 일정을 돌고 있었던 터라 월수금 이제 보통 최고위를 하는데 그때 지역 일정이 겹쳐진 거라 이번엔 아마 출석이 어려울 듯 하고요. 근데 이제 소환 조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소환 조사로 조정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서면 조사로 갈 것이냐가 논의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것을 꼭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하면 검찰이 좀 망신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네. 사실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했던 성남시장 그리고 시민구단을 운영해야 했던 성남시장의 일을 적극적 행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가성 있는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는 사실 매우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렇게 소환해서 한다기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는 충분히 서로의 의견들이 대질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그렇게 소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 이재명 드리겠습니다. 대표도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쪽의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네. 검찰의 이 수사가 좀 과잉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고 네. 근데 그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과잉된 수사라 하더라도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망나니 칼춤, 야당 파괴 조작 수사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다른 일반적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 이런 입장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사의 형평성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가족 소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들 서로 주고받는 공방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 왜 여당 관련 수사 진척이 좀 느리냐는 부분은 예. 별개로 지적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서 수사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백 번도 더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적과 별개로 지금 본인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미 기소가 한번 되었고 그럼 일단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정치인의 책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뭐 검찰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뭐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당 대표실 관계자와 의원실 관계자에게 각각 전화를 냈고 팩스뿐 아니라 뭐 특급 등기라고 하나요? 우편도 따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더 이상 무슨 예의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국회의사당에 레드카펫이라도 깔고 가서 무릎 꿇고 이 소환 통보장 전달해야 예의를 갖추는 건가요? 야당 대표건 여당 대표건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외나 특혜를 바란다면 그것부터가 이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같은 국회의원 정치인의 갑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소환 통보라는 거 검찰의 권한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걸 계속 거부하게 됐을 때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28일에 광주 일정이 있어서 일정을 좀 연기하자, 조율하자. 내가 언제 가겠다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다 생업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지지자 만나는 게 생업이니까요. 예. 그런데 무엄하다. 이 태도가 옳지 않다. 소환에 응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이런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일반 국민이 검찰에 소환 통보 받았을 때 일정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뭐 태도가 안 좋다느니 내가 갈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느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의 판단이나 언행이 일반 국민의 그것과 저는 조금도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등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대통령 가족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 편파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모님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증권회사 관계자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녹취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녹취는 증권회사 직원으로서는 의무적으로 녹취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내 주식 싹 다 팔아라. 왜냐하면 너한테만 알려주겠는데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낮추기로 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른 다 팔아라라고 말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도 명백한 증거여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는 계속 늑장이에요. 심지어 이 증언은 법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정말로 법에 의한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편파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거부할지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진행 중인 검사 16명 사진과 이름 공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검사 역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알려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전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건 검사들이 아주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걸 다시 드러내기 위함인데 지금 이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해소하는 건 검찰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저는 해소되는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려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 그리고 제3자인 법원에 의해서 이 판정을 받자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좀 신뢰감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당의 대변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저는 민주당의 큰 보탬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검사들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시민단체라던가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SNS에 뭐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적은 몇 번 떠올라도 공당 차원에서 이 검사들 그리고 이 공개된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뭐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검사들이 부끄러울 거 없이 떳떳하게 수사하는 분들이니까 얼굴과 이름 뭐 알려진다고 해서 위축되진 않겠습니다만 그 의도가 너무 저열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지자들 이제 개딸들에게 총동원령 내리는 거죠. 가서 뭐 악플이라도 달고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라 뭐 이런 식의 너무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 물론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고 가능한 떳떳한 모습 보여주라고 할 것이지 소환은 불응하면서 이렇게 검사들 신상 공개하는 이런 걸 민주당에서 만들어낸다? 이게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나온 건 당대표의 재가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더욱더 깊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요. 정무적으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거나 그렇게 현명하게 여론전을 하는 방향 같지는 않아요. 저는 되려 민주당에서 피의 사실 공포를 좀 줄이자, 공표화되는 것을. 너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는 낱낱이 공표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문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이야기조차도 하기 민망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니까 법원 밖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라고 말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민생 투어 진행하고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친문 껴안기 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당내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좀 당내 민심 잡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 민주당 또 최고위도 있잖아요. 최종 입장 결정하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보들 당심 잡는 데 어떤 일련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친문 껴안기라고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셨을 때도 찾아뵀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국면이 좀 진행되는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되려 더 만나게 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러하고 지금 통계 관련해서 감사원의 좀 무리한 감사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의 통치 행위까지 윤석열 정부가 좀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만남 속에서 좀 더 드러내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국면의 행보로 저는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의 그런 상황을 좀 의식은 하는 일정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연결하려면 연결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위가 공격받는 것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처리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난 24일 새벽에 정말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실세 의원들은 실속을 챙겼다. 오늘 이제 조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다들 이제 짚는 대목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협의 과정에서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 심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쪽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된다라는 얘기들은 늘 매년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뤄지는 주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사실 젊은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좀 개선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초 이제 여야 협상이 꽉 막혀 있을 때 예. 많은 정치권의 선배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연말 안에는 무조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 협상하는 원내 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자기들 지역구 쪽지 예산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든 싫든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하는데 예. 역시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선배들 말이 맞다는 걸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느꼈고요. 결과적으로 쪽지 예산도 그 지역구에 필요한 뭐 사업을 증액시키는 것이라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지도부나 실세들의 쪽지 예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이
좀 유야무야되면서 어설프게 합의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K-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 활성화법인데요. 이게 당초에 기업에서 반도체 설비에 투자를 하면 여당안은 무려 20%, 야당안도 최소 10%는 세액공제 해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찔끔 올라서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세들 지역구에서 나눠먹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반도체 산업 촉진법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들여다본 거예요. 아니 최소한 여당안을 못 받아주면 야당안만큼이라도 세액공제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자기들 지역 쪽지 예산 많이 챙기면 국민들이 그거 뭐라 하겠습니까? 유능하다고 하고 박수 칠 텐데 쪽지 예산 챙기고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 이렇게 국가의 존망과 미래가 걸려있는 굵직굵직한 법안 합의를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쪽지 예산 안 된다, 지역 예산 안 된다, 근절하라는 말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개적으로 기록이라도 남기게 한다거나 이럴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결 소위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 협의 내용을 조금 더 투명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 법정 시한을 안 지키고 대치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가서 하루 이틀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합의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야 모두에게 굉장한 수준의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러면 12월 3일인 법정 시한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전부터 충분히 합의를 하고 이 지역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 못 지키면 다음 연도 국회의원 세비를 다 빵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강력한 자구책 자체적 페널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또 매년 되풀이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SOC 사업들 지역에 편성을 해서 잘 사용되면 좋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사실 다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전장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장현 요구했던 요구안의 0.8%만 그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금 또 이어져서 시비가 또 이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앞서 장혜찬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법적 시한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도 확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략 어떤 예산들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식에 매우 위태로운 어떤 예산 통과를 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게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저는 어쨌건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함된 것은 왜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더 나은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던 6명 정도만 그것을 안다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국가는 모르는 것이죠.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매번 더 나은 논의를 한다기보다 매번 그냥 원점에서 아니면 어떤 위정자의 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만 개선되어도 저는 기록으로 남는 공간에서 너무 부당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근거로 이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뭔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 지금 일몰 법안들 올해가 벌써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일몰 법안들 보면 뭐 화물연대 파업 시초가 됐던 안전운임제라든지 특별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지원 등이 문제인데 이거 28일 본회의 때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합의가 될까요?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고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허용 이 부분을 제일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같은 경우도 여야 입장차가 좀 상이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뭐 한전체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굵직굵직한 이 일몰 법안 연장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부터 시작해서 매번 연말만 되면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연내에 우리 의원님들 뭐 하셨을까? 이거 좀 미리미리 논의하고 뭐 특이나 상설 기구 만들어서 자주 회의도 하고 하시면 안 되는
되나 하는 아쉬움이 예.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28일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부 다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일몰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장 1월 1일부터 본인들의 어떤 공장이나 사업체 운영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도 대안 없이 안전운임제 없어지면 본인들이 그 파업으로 인한 여론 안 좋아진 피해를 또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좀 밤샘이라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야 할 텐데요. 글쎄요, 뭐 타결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제가 아까 말한 K-칩스 법안처럼 제대로 된 타결이 아니라 그냥 이 시기만 어떻게 넘기는 미봉책 같은 수준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안전운임제는 최소한 연장이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3년 연장으로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도로의 안전 측면에서 지금도 이제 2시간을 운전하시고 15분을 쉬는 것을 항상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전체 화주 어쨌건 그 조사에 의하면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물차의 사고가 승용차 사고의 2배 정도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지금 이렇게 이제 연장해도 적용되는 그러니까 기사가 화물 기사가 전체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파업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 정부가 지난 한 6월 정도에 지키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이것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 연장 근로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의 OECD에서 이제 근로 시간이 되게 앞에서 5번째로 되게 오랫동안 근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30시간 미만의 52시간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다가 이제서 시행하는 건데 이것을 또 유예하게 되면 사실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걸 또 방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시간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응답에 의하면 올해 66% 정도가 52시간제를 적용해도 문제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법무부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했고 가장 관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 예상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사면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더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건 이제 정치권의 논리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과 뭐 사면 범위 등이 결정이 되었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면 죄 지은 사람들은 군말 없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뭐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면의 범위나 사면의 정도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어찌되었건 지은 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형량을 약간이라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국민들 앞에 좀 송구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안 받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네.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을 할 거예요. 다만 저는 전직 대통령과 뭐 일개 전 지사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서 국격 차원에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의 고민이고 김경수 전 지사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여권의 다른 어떤 정치인 중에서 뭐 국회의원 출신이나 도지사 출신 중에서 형평성을 논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전직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어찌되었건 나오실 때 좀 국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어찌되었건 이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는 그런 사과의 메시지, 반성의 메시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해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건 진보든 간에 사면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혜택을 받는 것인 만큼 낮은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가 좀 크게 다뤄지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사면이 자기부정 사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에 사면하겠다고 하고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그리고 뭐 조윤선이라든지 우병우 수석까지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줄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물론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면권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되려 이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되게 괘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들 지금 다 비슷한 상태인데 유독 김경수 지사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저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어쨌건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좀 지켜보고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아무래도 5개월 남은 인사와 15년 이상 남은 인사를 이렇게 동일하게 사면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대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적을 하셨던 것은 사실 그 인사의 격이 대통령과 같이 맞춘 인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인물같이 댓글 조작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서 사면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뭐 그게 누가 급 맞추자고 해서 맞춰지는 거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이랑 비교하더라도 원세훈 전 원장은 아예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는 그렇진 않아요. 복권은 안 되는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진영에서 벌어진 어떤 죄를 일정 정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과도하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같은 급에 놓으려고 노력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28일 사면을 기준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새해 생방송 신년사를 예고했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집권 2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 방향 발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지금 미뤄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최근 밝히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하나같이 인기 없는 힘든 주제들이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데 대다수 좀 동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개혁 의지뿐만이 아니라 개혁으로 가는 구체적인 과정들이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이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정부만의 비전으로 언젠가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도 고통 분담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경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뭐 내년 하반기에는 또는 후내년에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내년은 힘들어도 우리가 1년만 더 참아보자라고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네. 보다 구체적인 어떤 희망적 메시지가 경제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 소통 방식
또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좀 새해를 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구체적인 방식 자체가 이번 신년사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출근길 문답이 잠정 중단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나 뭐 저도 갔었던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 직접 국민들을 대면하고 그걸 또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형태의 소통을 최근에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국민들과 접점을 늘리는 행사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출근길 문답이나 기자회견 재개 여부 같은 경우도 뭔가 여건이 개선되면 좀 당연히 하긴 할 고려될 것 같습니까? 사안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용산 출입 기자단 사이의 결단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위 제가 이제 쓰레빠 기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신년에 또 어떤 난동을 펼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에 그분이 존재하는 한은 뭔가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년사 뭐 기자회견은 미룬다고 하고요. 신년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뭐 기대하는 바 혹은 걱정되는 바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기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30% 국민들을 위한 싸움터의 장수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30%는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지지율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국민들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분들만의 어떤 장수가 아니었으면 예.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은 뭐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MBC 전용기 사태라든지 아니면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중도의 마음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다수의 의견은 어쨌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 싸움터에 되게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여야가 각자가 대변해야 될 상이한 주장을 대리하면서 싸우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중재하거나 아니면 전체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떤 공백이 이제는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끝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좀 공감하는 대통령께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도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대통령께서 외면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년에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소통 방식 같이 좀 질문 드려볼게요. 신년에는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보시고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바뀔 건지는 장희찬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고 근데 다만 이제 대국민 행보를 몇 번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대국민 행보라고 하면 본인의 국정 철학과 좀 다른 의견, 다른 우려도 좀 드러나고 그것들을 마주한다거나 다시 듣는다든가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대국민 행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지난번에 했던 대국민 행사에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식의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라 국민 전체 신뢰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언론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년을 맞아서 궁금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는 지금 좀 계속 연기되고 있고, 오히려 신년에 이제 국정 업무 보고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표하려고 하는 소통은 좀 이어나가는 것. 거기에 대한 지적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시기의 문제지만 그런 기자회견 형태도 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자단 사이의 자정작용도 필요하고 네. 횟수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매일 하게 됐을 때 사실 정말 중요한 국정 철학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때그때 정치 현안이나 뭐 당무에 대한 질문 등이 좀 줄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걸 뭐 주례화한다던가 또는 원래화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신년사에 기자회견이 없더라도 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형태의 행사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